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오늘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원장님, 먼저 오늘 당직 인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당직 네. 개편으로 확대해서 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당직 개편을 두고 총선 운운하는 건 좀 시기상조고요. 사무총장이 총선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략기획부총장이라든가 조직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총선에 대비한 무슨 총선에 개입할 수 있는,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은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도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공관위의 위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공천 문제는 공천이 임박했을 때, 총선이 임박했을 때 총선기획단, 총선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당직 개편을 총선과 너무 빨리 연결시키는 건 맞지가 않고요.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 여러 가지 분열적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 있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그게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타당의 얘기긴 합니다만 대변인께서는 오늘 있었던 김기현 대표의 당직 인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타당이라 이야기하기가 적절한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소 좀 차이 있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여당이 되겠다, 일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치를 걸고 모든 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나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오늘 이제 당직 개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총장 또 전략과 조직 부총장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년 총선을 위한 그런 전략적 배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사무총장 자리는 공천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그런 의미에서 친윤 일색의 당직을 개편했다라고 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그런 이제 총선 공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충실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던 강대식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연포탕, 그러니까 탕평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인사가 김기현 대표가 강조해온 탕평책이 좀 감안된 인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식 의원이 유승민 대외협력본부장, 유승민 캠프에서 지난 대선 때 대외협력본부장을 하셨고요. 지역구는 대구 동구 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전체 당직 그 인사 면면을 보면 TK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계를 계 출신이라는 걸 감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걸 감안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과 그 정치 색깔을 모두 고려한 당평이라고 봅니다. 네. 지역구와 당파세까지 모두 감안한 당직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황명선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당직에 포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가 좀 꾸려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액면 그대로 맞고요. 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선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당 내부의 내홍, 분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당의 지도부가 엇갈리게 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 6개월 안에 민생 법안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기본 과제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출된 표심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발 당내에서는 좀 싸우지 말고 화합해서 포용해서 한 목소리로 좀 한 가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표심이 분출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 친정 체제를 넘어서 직할 체제가 된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직할 체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집권당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과거 우리 정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를 보면 현실적으로 과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였죠. 네.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 선거하는데 깊숙하게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당이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이제 탕평 인사다라고 했는데 연포탕 뭐 연대와 포용과 화합의 그런 당을 이끌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 연포탕 제대로 끓여 연포 이 탕평 인사 정도 되려고 하면 네. 이준석과 천하용인 정도가 돼야 연포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연포탕이 제대로 맛을 내야 되는데 연포는 있고 탕은 제대로 잘 안 끓여질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당직 인선에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유승민계로 분류된 의원을 임명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또 전당대회가 끝난 지 5일 만에 안철수 의원과 만났습니다. 김 대표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위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안 대표에게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먼저 두 의원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만남 그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향후 중도 외연 확장 또 수도권에서의 우리의 그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만나서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안철수 의원님과는 앞으로 총선 압승을 위해서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당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첫 번째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저 대통령실에서 이 민심과 조금 떨어진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 점을 지적하고 더 좋은 민심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간 만남 이후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위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당분간은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곡하게 이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회동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빠를수록 좋죠. 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김기현 대표가 빨리 움직인 거고요. 뭐 움직여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뭐 한껏 몸을 낮추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쟁했던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그 각기 다른 칼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을 적극적으로 당무에 참여를 시켜야 그분들이 기반한 당내 기반들이 활성화될 거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확장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과학특위 제안을 하신 모양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많이 과열이 됐으니까 수면 밑으로 가서 조금 네. 호흡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전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나머지 세 분이 그런 식의 이 당무 참여를 통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는 안철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이 전대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의 뭐 울산 땅 의혹이라던가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의혹을 이걸 제기하면서 전대가 끝나고 나도 이 문제는 계속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의원이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되기가 당분간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이 그 전당대회 이 그 개입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 중심에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뭐 고발과 더불어서 울산 그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의혹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같이 경쟁했던 후보이지만 만나고 함께하자라고 제안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이 국민의힘이 전대는 굉장히 큰 갈등의 국면을 맞고 고소고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첫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 성격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행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화기애애한 자리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취임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당 전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여러 가지 소외를 풀어놓는 그런 이심전심의 자리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당정이 하나가 됐잖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뭐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향후에 남은 숙제는 실제로 당정 간에 혹은 대통령실과 당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실 있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은 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격주로 한 번씩 해동을 하자 뭐 네.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당장 짚어봐도 예전하고는 확연히 다른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내 여러 가지 국정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힘을 얻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선출한 김재현 최고위원인데 네. 이 광주 역사에 대해서 헌법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이제 그 역사를 인정하고 또 국가가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함께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큰 막말입니다. 제가 보면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지도부 선거에 개입할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결국 이 발언 자체가 결국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깊이 관여했구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확실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 메르스나 세월호, 특히 강주 여기와 관련돼서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됐던 분 아니겠어요? 또 교단에서도 또 이게 제명당했던 그런 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정치 지도자로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나라에 대한 역사성, 정체성, 국민을 향한 그런 열정, 진정성 이런 가치와 신념으로 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의 인식을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옳지 못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2011년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5.18 민주묘지 가셨을 때 네.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본인 말대로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부적절했던 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김재원 최고의 말을 쭉 보면 현 시점에서 개헌이 쉽지 않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5.18 정신을 헌법의 그 전문에다가 네.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개헌을 한다면 지금까지 시대 과제들을 다 모아서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환경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내용은 부적절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뒤에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책임론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내 상황은 황명선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저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대표님의 그 비서실장 운명을 달리한 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방하고 크게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것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옳지 네. 않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청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취임한 이후에 13번의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30번의 압수수색. 결국 무리한 아주 굉장히 강한 검찰의 그런 수사 방식이거든요. 네. 먼지털이 또 망신주기 그리고 별건 수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춘천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또 운명을 달리한 또 공직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압수수색 지금 현재 그 제도적으로 보면 압수수색을 하면 99%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는 것처럼 압수수색에 대한 심사 제도도 빨리 시급히 도입이 돼서 인권이 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도 네. 드립니다. 네,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친명계에서는 이번 비서실장의 사망 역시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었다. 포괄적 수사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검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서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체포동의안 부결부터 이번 사망까지 연이은 일들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것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좀 사람으로서 좀 비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5분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쨌든 명복을 빈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은 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다. 그다음에 이병철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그다음에 법인카드 불법 의혹 참고인 조사받았던 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영수 지금 전 비서실장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하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숙연하게 가다듬고 명복을 비거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계산된 발언처럼 말입니다. 방탄수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혹시나 책이나 잡힐까 싶어서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반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민주당 당내의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 정서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리의 상식 수준의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것도 덮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측근이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인간적인 정리로 이게 마음을 보이는 게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 당직 개편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나 편중된 인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 이제 총선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지도부가 일색으로 또는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탕평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많은 것을 내려놨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가 돼요.
네, 전해철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러니까 친명계가 아니라 다른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들까지도 당직에 두루 참여시켜서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비명계에서 이 탕평 인사를 요구하는 배경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친명 비명 이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당직 인선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혼자 이 그 대선에 출마를 하고 주변에 이후에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 그 10여 년 이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명 비명 이렇게 가르는 이분법적은 정말 당내 분열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도왔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연구원장 뭐 정태호 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돕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유능하잖아요. 발탁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고요. 또 이후에 공천과 관련돼서 이제 총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공심이나 다양한 이제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뭐 얼마 전에 공천 TF 팀이 꾸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거를 도왔던 분들은 거의 뭐 안 데려갔고요. 보니까 뭐 과거 이낙연 대표님이나 정세균 총리를 도왔던 분들이 대거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랑 시장, 지방정부를 운영했던 한 사람으로서 보아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독단이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공천 TF 단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오히려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천 TF 단을 구성을 했고 이후에 다양한 위원회나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번 두고 보십시오. 네.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네. 예. 아무래도 앞서 저희가 김기현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을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에 친윤계 의원을 앉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총선 실무를 관장할 여러 당직들에 과연 비명계를 앉힐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홍에는 이것을 수습하는 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상황을 제가 예단하기는 네. 좀 추측이지만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직 개편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당 지지율 추락, 그다음에 당내 분열이라는 3대 악재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악재들을 말하자면 체포동의안 이후에 만들어진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국면 전환을 할 때 카드로 쓰는 게 인사거든요. 당직 개편.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명계에서 그 카드를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3월 달에만 법정 출석이 3번, 4월 달에 지금 2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지금 혐의들이 기소나 영장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민주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직 개편의 요구가 덜 끌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서 네. 정면 돌파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는 오늘도 이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충돌을 했는데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선언에 일본은 득이양양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3자 변제 방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정부의 이야기대로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상임위 전체 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미리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만 여야는 여전히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은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브리핑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회담이 끝나도 끝까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대변인님께서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담하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이죠.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역사적으로 식민지 국권을 찬탈당했던 그런 시기에 어려웠던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5년씩의 지도자,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우리들의 역사와 국가관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는 건데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래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불종 외교. 이래서는 안 되죠.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 일본 외무성조차도 이제는 강제징용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막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는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16일 날부터 1박 2일로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은 지금 눈여겨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반성 사죄입니다. 그리고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 내용 자체도 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고 살아 계신 이 세 분들 끝까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힘의 여당도 우리 국민들의 결국 정치와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독도 영유권 이런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끔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신다면 법률적으로 볼 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이 그 법률적 해법 플러스 설득하고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뜻을 밝힌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이던가요. 노무현 정부에서 민간공동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개인 청구권 요청 자체가 신의식상 불가능하다고 했던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해법을 못 찾아갖고 4년 내내 고심하다가 그때 문희상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낸 게 3자 변제안 아닙니까? 그죠? 1995년 한일 청구권 협상하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16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정상회담 또 그 이후까지 한일 정부 간에 밀고 당겨야 될 네. 일종의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방일을 하기도 전에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축창과 정서를 그대로 내세우고 말이죠. 민족 정서에 호소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든가 우리의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현안들을 가로막고 나선 건 저는 옳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론조사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더라도 저는 그게 지도자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